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문화의 이해 제2강 인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인권에 대한 이해인데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엄청 깊숙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콕 꼬집으면서 우리가 이번 시간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인권하면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알고 또 우리 현 시대의 인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역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를 알면 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때 나침반 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인권을 알면 미래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정책과 법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과거를 알면 과거에 기인해서 현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때 또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상황들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역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앞섰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봉건주의 시대라든지 전체주의 시대라든지 절대왕권 시대라든지 이렇게 이러한 시대, 전체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에게 힘이 없었어요. 국가는 법과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극과 극의 위치, 대우를 받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시대는 항상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것이 뭐냐 하면 자연권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면서이었습니다. 자, 자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단어가 그 인권을 대신했었냐 하면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자연권이라는, 여기 보면 자연권이라는 용어가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자연권이라는 단어가 인권을 대신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냐 하면 이 자연법 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인권은 처음도 인권으로 인정되기는 시작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부여받은 그러한 권리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했냐면 오늘날의 인권이 갖는 권리로서의 성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너 태어나면서 처음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존중함을 받고 태어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반문을 할 때 이 자연법 사상에서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토마스 페인이 1979년에요. 어떠한 책을 쓰냐 하면 상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상식. 이 상식은요, 우리가 자연 안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페인이 바라본 이 세상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아이러니컬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자연법 사상에서의 자연권에 의해서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 천부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 계급에 따라 뭐가 이미 나눠지고 있다? 노예의 삶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상식으로 통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미국이 미국에 비하면 영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거대한 미국이 작은 섬나라 영국에 종속되어지는 것도 과연 상식에 기인한 현상들일까라는 내용의 책을 담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자연법을 벗어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토마스 페인이 또 어떠한 책을 번역하냐 면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1791년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Right of Man, 인간의 권리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인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Right of Man 하면 여기에서 man이라는 것이 사람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구 위주의, 성별로 따지면 누구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누구 위주의 삶을 살게 되는 시대였죠. 그래요. 남성 위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했는데, 근데 Right of Man이라고 하니 저 맨이 과연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남성의 파워를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남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맨이라는 단어가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반론에 부딪히면서 Right of Man을 Human Right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Human Right로 바뀌면서 이제 완벽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따른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개념은 추상적이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구체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에 구체성을 담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의 세계 전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1939년에서 1945년에 끝을 맺죠. 그러면 이 적어도 1945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비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인권은 뭐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에 의한 인권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인권에 구체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세계인권선언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집니다. 즉, 두 번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자연법 사상에서의 인권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1948년에 유엔 총회를 통과한 세계인권선언에는 어떻게 이러한 추상적이었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부적인 권리로서
천부적인 권리는 어때요? 우리가 자연법 사상에서의 천부적인 권리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어떻게 누구에게 노예가 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존엄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로 놓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아주 갓난아기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뭐예요?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모든 사람, 폭력을 받은 학대를 받은 아이, 그들에게도 자유롭고 존엄하고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귀속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엔은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인권이 어떠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세계 인권선언을 어떻게 일반 조항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국제인권규약입니다. 이 국제인권규약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A 규약과 B 규약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은 1966년 세계인권선언을 구속력을 가진 일반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A 규약과 B 규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A 규약은 뭐냐면 사회권에 관한 규약입니다. B 규약은 뭐냐면 자유권에 관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A 규약은 사회권, B 규약은 자유권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권은 어떤 것이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규약은 어떤 것이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시민이라 그러면 개인이에요. 뭐 시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규약의 자유권은 어떤 개인의, 시민의 자유라든지 정치적인 권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립한 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고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회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사회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협약되어진 그런 인권 조항들을 살펴보면 고문 방지 협약 1984년에 있었고요.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우리나라 1965년 12월에 채택을 했습니다. 여성차별 철폐 협약도, 아동 권리 협약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도 1990년대, 비엔나 인권선언 1993년에 채택돼서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할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비엔나 인권선언이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비엔나 인권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1993년에 비엔나 인권선언이 채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채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의 채택 이후에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 협약까지 체결하는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사회권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인권의 역사를 크게 학자들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과 3세대 인권으로 나누는데 1세대 인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권, 우리가 국제인권규약에서 비규약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여기겠죠. 그리고 2세대 인권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사회권, 우리가 국제 규약에서 뭐죠? 이하면 A 규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지지 않고 지금도 진행 단계인 3세대 인권이 있습니다. 3세대 인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먼저 1세대 인권은 뭐냐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18, 19세기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맞아요. 봉건주의 시대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양모산업이라든지 인크로저 운동,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듣고 인크로저 운동을 통해서 양모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는 양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인크로저 운동이 많이 발전하면서 농사를 짓던 환경에서 이제는 양을 키워서 가축을 키워서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산업,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던 그 이전의 시대보다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하면 자유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이상의 권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르주아 세력에게는 뭐는 있었어요? 돈은 있었지만 권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운동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그러죠?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언제냐? 18, 19세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인권선언에 포함된 공정한 대우,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강조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주아 세력이 돈은 있지만 뭐는 없었다. 자유 또 그러고 참정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고자 했던 시기가 18, 19세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에는 소극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막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극적인 권리, 즉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이때에 주장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연권,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서 우리 속에서 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서 제2세대의 인권을 보면 2세대의 인권은 19, 20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1945년에 끝난다 그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국제규약을 우리가 채택하기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세기라는 1900년 중반 때까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때를 사회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사회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20세기 초에서 중반 사이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민주의 다 같은 말로
이러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민주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병하잖아요. 세계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엄청난 실업으로 인해서 세계는 공황 상태, 또 공황 상태로 인해서 엄청난 실업, 계속 맞물면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펼쳤던 경제 정책이 뭐냐면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계 대공황이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돼도 물건을 팔 수가 없어서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도 팔지 못해서 부도나는 형태였죠. 왜? 그럼 왜 사람들은 사지 못할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케인즈는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효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세계는 대공황이기 때문에 유효한 수요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효 수요를 만들었냐 하면,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급여라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이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항만을 건설하고 댐을 구축하고 철도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국책 사업들을 실시했었던 거죠. 이 국책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노동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이 일을 하지만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삽질을 통해서 철도를 놓고 댐을 건설하고 항만을 넣고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엄청난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니 이제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사기, 즉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멈춰있던 공장들이 서서히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사회민주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제도 정책들을 구축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19, 20세기의 무슨 시대다? 사회민주주의 시대. 특별히 20세기 초중반을 사회민주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기 이후에 지금은 제3의 인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경제,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권도 획득이 되고 사회권도 획득이 되니 이제 우리는 편안하고 인권에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공익 광고에 북극곰을 구해주세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제3세대의 인권은 집합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어떠한 국가나 단체, 이러한 사회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집합적 권리에 의한 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990년 중후반 후부터 지금도 완성되어지지 않은 개념이 제3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맨 끝에부터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세대 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인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대 간의 얘기들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집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지역사회와 세대, 국가, 지구촌 수준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 시간에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나요?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 제3세대의 인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합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 한 사람의 인권만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인권도 존중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인권, 우리는 지금 그 인권을 지켜야 할 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후 세대가 우리로 인해서 파괴된 환경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제3세대의 인권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집단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받지 않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의 개념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권의 개념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사상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모든 권리, 이것.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보장되어져야만이 하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휴먼 라이트, 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수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과 자격을 뭐라 그런다?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 위주로, 본인 위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당한 요건과 자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충분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우리는 인권하면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면서 반쪽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인권이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맨 마지막으로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죠. 세계 인권선언은요 30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계 인권선언을 보면서 항상 1조와 30조의 의미를 되뇌입니다. 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서부터 29조까지 그러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30조를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마지막 조항인 30조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선언에서 말하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1조에서 29조까지 설명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즉 인권을 얘기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의무가 있다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마치기 전에
생각 나누기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적이 있나요? 있겠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답이라도 준비해 두시면 같은 상황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권과 나의 권리를 모두 다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권의 역사, 자유권에서부터 사회권, 그리고 뭐예요? 집단으로서 미래 세대예요. 지속 가능한 그런 제3세대의 인권까지 충분히 기억하셨고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에서 29조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조항이었던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셨나요?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강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하는 그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